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보통 이런 명절 때는 덕담이라는 걸 하죠. 뭐 아프지 마라, 건강해라, 행복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은데, 이 현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닥 뭐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에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뭐 사실 아프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이 의료 분쟁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뭐 느닷없이 정부가 2,000명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는 숫자를 불러서 일부러 분쟁을 야기시켰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을 해버립니다. 이전 정권까지도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는 협의되어 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확 2,000명이라는 숫자를 불러버린 거죠. 그러면 평소에 의사들하고 이번 정권이 사이가 안 좋았냐?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권력을 잡고 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정원이 2,000명 같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불러대면서 확 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뭐 응급실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고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전화 한 통 안을 백이 있으면, 알고 잘하는 의사가 있으면 수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마치 어떤 시대로 돌아가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뇌물과 청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의료 분쟁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럼 뭐 새파랗게 어린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좀 휘말린 거고, 뭐 이참에 뭐 좀 쉬어가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의사들 자기네들은 인턴 과정 어렵다고 하죠. 그러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댓글들을. 특히 의사 가족들이 우리 애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써댔어요. 쉽게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직업도 쉽게 의사 되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 10년을 일하면 그냥 기술자예요. 적어도 20, 30년이 되면, 그 자리에서 20, 30년이면 20살 때부터 했다고 쳐도 40대가 넘어가야 비로소 전문가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선 자동차 정비하는 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이트에서 둘이 엄청부터 크게 싸웠어요. 자동차 수리하는 일이나 니네가 환자를 보고 고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난이도는. 기계니까 쉬워 보이냐? 쉽지 않잖아요. 요새 급발진 같은 거 생기면서 뭐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자동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바닥에서도 20년 이상을 일을 해야, 적어도 10년은 죽어라고 일을 해. 겨우 기술자 소리를 듣는데 의사들 니네 몇 년이나 해가지고 전문의가 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직업이나 다 힘듭니다. 근데 기술자는 그렇게 10년, 20년 전문가 소리 듣고 장인 소리 들어봐야 그닥 잘 살지 못해요. 의사들은 전문의 되고 조금만 과만 잘 선택하면 부자가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이거는 우리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개수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제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공도에서 시합 벌리고 사고 치고 하는, 자꾸 보면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 호화 파티, 양교, 그런 너저런 파티 덮쳐서 자꾸 보면 의사들 많아. 의사라는 직업이 돈이 많은 직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전때 의사들이야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 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병원장 아들이 구질구질한 의대에도 들어가서 병원 물려받고 또 병원 물려받고 하면서, 사실은 의사들도 지금 의사들 중에 상당수는 세습 의사들이 많은 거죠. 아버지가 의사고 아버지가 뭐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돈이 많아. 부자 애들이에요.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 과목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과외선생 붙여가지고 쪽집게 뭐 일타 강사들 붙여가지고 과외시켜주는데 그 정도 못 따라가면 그건 완전히 개대가리인 거죠. 새대가리나. 얘네들이 정부하고 손을 붙잡고 지금 국민을 볼모로 상대로 인질극을 한단 말이죠. 민영화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답이 없잖아요. 빨리 정권을 바꿔서 수습해야 되는데 만약에 새 정부가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뭐 600명 정도 수준 이렇게 하면 또 자빠져요. 안 해. 자기네들 밥통을 딱 지키고 싶은 거지. 의대 정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이는 적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다고 얘네들이 요새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그렇잖아요. 사명감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의사 공부를 했다고 의료 낙후지에 가서 일할 거냐? 그럴 가능성도 없어. 다 대도시에 몰릴 거예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빠르게 모여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겠다고 할 건데 자기네들은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의료 치료는 좋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지방대학교에 의대를 만들고 거기서 의사를 배출한다고 하도 이게 제도 이전에 철학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도 공공의로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의사는 공무원이면 되는 거예요. 다. 공무원 중에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견 내면 어디든지 가서 일하는 거고 싫으면 옷 벗고 나가는 거고 군인들처럼. 지금 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전방 보내면 나 전방 가기 싫으면 옷 벗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으로 그냥 개인적인 자유, 자본주의가 들어서 다 특히 의사 같은 이런 서구형 직업들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뭐나 되는 거야 하는 우월감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화, 공영화, 국가가 관리할 직업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중에 저는 의사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벌써 시간을 꽤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굉장히 머리 아프기도 하고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2,000명을 증원하자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얘네들이 둘이 짜고 치는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를 욕하면 정권을 지지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 정원 늘리는 게 맞아. 그래도 또 이 정권 지지하냐 이딴 소리나 하는 이렇게 교묘한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천적인 문제는 의사들의 사명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명감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게 만들어야죠. 이 문제를. 사명감의 직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고 국민이 그렇게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푸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의료 문제만큼은 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용으로 수단으로 이용되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인 겁니다. 또 하나가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인데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 그것도 자기네들 2차 대전 때 핵 2방 맞고 개박살 나서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그래서 이름이 자위대인데 걔네가 자기네들 방어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군사력을 늘릴 수 없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미국한테 승인을 얻었어요. 양키들한테. 나 군비 확장할게. 또 양키들이 그래? 덜컥 그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법도 무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사정거리 몇 킬로 1000킬로인가? 미사일도 개발하고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을 몇백 기를 사느니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겠다. 일본이 무엇을 위해서 자국 방어가 아닌 공격용으로 무장을 하겠냐 하는 거죠. 그걸 또 미국은 왜 승인을 해주느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에도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게나 다 자기네들 의견이 있고 너는 이거 모르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펼쳐나가요. 그러니까 너는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야 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남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저렇게 재무장을 막 서두르는 이유, 내년을 목표로 재무장을 얼추 재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막 법을 무시해가면서 서두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저렇게 일을 저지를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을사년 이야기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65년 한일협정, 이것도 거의 뭐 늑약에 가깝죠. 박정희가 자기 정권 유지하느라고 돈 몇 푼 받아 처먹고 그냥 대충 만들어준 한일협약. 그 다음에 2025년 내년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총리가 왔다 하고 뭐 내년에 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뭐 외왕이 한국에 온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게 지금 있어요. 얘네들이 2025년 을사년을 목표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이 무력 도발을 받았을 경우 중국은 자동 개입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평양 어디까지인가 이게 선을 거는 거 있어요. 거기까지는 무조건 점령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중국은 들어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군대는 작전권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미군이 시키는 대로 미군의 작전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끔 돼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마치 뭔가 자율적인 군대인 것처럼 북적북적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미군인 거예요. 그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외가 공격적인 침략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미국이 그걸 승인하고 눈 감아주고, 그럼 일본은 누군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인데 침략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어디를 하겠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 전쟁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북한과 남한이, 특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그 이득을 볼 게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격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한국, 미국, 외, 이렇게 세 나라가 동맹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지역을 점령해. 남한 지역을 점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군이 점령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남한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을 점령하려고 하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군대가 자동으로 개입될 것이다. 그럼 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중국군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막아요? 일본군이? 아니요. 한국군이 막을 겁니다. 한국 군대가 본격적으로 국경에 들어가서 중국군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거예요. 전투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주국방으로 만들어낸 모든 미천을 거들려고 말 거예요. 그러면 겨우 막았다고 쳐요. 중국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걸 막아서 국경을 유지했어 라고 치면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을 유지할 만한 군사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부질인 거죠. 일본이나 양키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통째로 먹는, 일본은 자기네들의 수관,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굉장히 오랜 동안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왔던 수건 사업을 완성하는 거죠. 2025년 을사년을 시작으로 일본이 그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일본인이면서 한국 전문가인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이 2024년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골적으로 매국하는 것, 친일하는 것이 사회적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고, 국가가, 국민과 관계없이
국가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매국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고 그런 정권이 들어와 있고 관료들이 그렇게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1905년 을사년과 너무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토해들이 자기네들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려고 겉으로 드러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제재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뉴라이트의 골수분자를 보고 이런 나쁜 새끼하고 얘를 때리거나 혹은 뭐 최악의 경우 죽이거나 하면 이건 애국행위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 군인을 죽이거나 일본인을 죽이거나 혹은 매국노도를 처단해도 그것이 애국행위가 아니라 매국행위가 돼서 외 법정에서 외인 판검사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은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국을 매국이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1905년 을사늑에 맺어지던 구한말 대한제국의 시기와 너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일이 벌어질 때 국민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번에 뭐 충안고등학교 출신들이 뭐 군부를 장악했다고 하니까 몇 명 되지 않는다.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한 자리가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계엄령이 발동되면 이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원하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엄령은 발동과 동시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오케이 안 하면 계엄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현행법이. 그러니까 국회를 지금 수박도 끼워 넣으면서 국회에서 거부를 못하면 계엄령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 계엄령이 실행됐을 때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요소에 자기 사람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계엄령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사회에서는 이 군인들도 의식이 많이 깨어 있어서 불이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거부해버리거나 탈행해버리거나 혹은 총구를 다른 데로 겨눌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내에서 수많은 비리들이 터져도 지속적으로 지휘관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재판을 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사시에 장교들이 지휘관들의 장군들의 명령이 사병들에게까지 그대로 먹히게 하기 위한 작업의 일정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설마 라고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을사늑역이 맺어졌던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나라가 그렇게 되겠어? 설마 이 나라가 외놈들에게 먹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추석을 맞이해서 해봅니다.